안녕하세요. 맹꽁이 여사 153번째 시간입니다. 2019년 1월 24일에 있었던 일기를 또 공개하겠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오늘 쌀 정리를 한다고 하면서 오시라고 했다. 나는 오전에 강동지구 여전도 연합 예배가 있어서 거기 참석을 하고 교회에서 잘 차려진 뷔페식 점심을 먹고 부지런히 아들 공동체로 찾아가 봤다. 쌀이 100여 포가 밖으로 나와 있었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걸 볼 수가 있었다. 도와주시는 봉사자들도 몇 명 있었다. 집 주인이라는 남자분도 계셨는데 김 목사와 연락이 안 돼서 너무 답답하다고 하며 도대체 이 문제를 누구와 의논을 해야 되느냐며 말을 한다. 다들 아무 말이 없고 일만 한다. 우리는 봉사자들입니다 라고 말만 한다. 겨울에 보일러를 틀지 않아서 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집 계약일도 만기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아들은 너무 바빠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다. 이 모든 힘든 과정을 아들 혼자서 다 처리를 해야 되니 정말 부모로서 보기에도 너무 딱했다. 아들은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 챙겨가라고 했지만 둘러보니까 짐들이 산더미같이 많다. 혼자 사는 내가 뭐가 필요하겠는가. 아무리 좋은 것도 나는 필요가 없다. 눈으로 보는 것만도 너무 피곤했다. 나는 내 차에 쌀 15포를 싣고 서울로 그냥 왔다. 김 목사가 그런 짓만 안 했다면 성공한 공동체가 됐는데 그 한 가지 나쁜 죄로 인해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간 것이다. 모든 게 엉망이 돼버렸다. 나는 쌀을 가져와서 필요한 분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필요하신 시간에 오셔서 가져가시라고 했다.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내가 직접 집에까지 배달을 했다. 25일 날, 오늘은 어제 정리 못다 한 것들을 정리를 한다고 한다. 그동안 연주했던 연주복들과 생활용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고물상에다 연락해서 다 처분을 했다는 것이다. 어느 고물 장사 하시는 분이 정말 큰 수익을 올렸을 것이다. 필요한 게 있다면 챙겨가라고 여자애들한테 말을 했고 여자애들이 와서 정리를 한다고 한다. 김 목사 재산을 모조리 압류하려고 했으나 문 집사님이 반대를 한다는 것이다. 문 집사님 부인과 김정한 선생 부부는 압류를 하자고 하고 하는데 문 집사님은 이 선에서 그냥 끝내자고 말을 한단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단다. 김 목사의 재산을 모조리 압류해서 혹시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자살 소동이라도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고 또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 말을 하더란다. 오후 8시 50분경 텔레비 궁금한 이야기 프로가 있다. 거기에 방송이 되었다. 나는 혼자서 마음을 졸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시청을 했다. 낮에는 천사로 살고 밤에는 자기가 기른 여자애들을 한 명 한 명 성폭행을 한 것이다. 이 프로를 보신 후원자님들이 얼마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을까. 정말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창피한 일이었다. 시온 선생은 생각보다 약하게 다룬 것 같았다. 시온 선생 문제는. 시온 선생도 13살에 공동체에 들어와서 15세부터 최근까지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했다고 진술을 했다. 같은 피해자로 보고 선처가
있지 않았나 싶다. 우리 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진술을 할 때 엄마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아팠다. 김 목사는 의사로서 똑똑한 사람이 왜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며 살았는지 지금도 나는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가 되었다. 성도착증 정신병자였을까? 아마 그랬을 거다. 나로서는 그렇다고 답을 내렸다. 애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이웃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면 목사님은 아이들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웃 교회 목사님이 아이들 말만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공동체에서 나오려는 수작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 바로 시온 선생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아이들 말은 다 거짓 진술로 말을 했다는 것이다. 아이들 말이 다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또 무마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아이들을 또 공동체로 데려가고 그렇게 반복되는 생활을 했던 것이다. 그때 아이들의 말을 깊이 생각을 했더라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죄의 삭은 바로 잘라야 되는 것이었다. 김 목사는 타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청빈한 삶을 살았다고 말들을 한다. 옷도 언제나 잠바 스타일이고 신발도 언제나 뒷굽이 다 달아 있었다. 눈도 백내장이 있어도 수술도 하지 않고 다리도 약간 절고 있었다. 그렇게 자기 몸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살았다. 언제나 아이들 곁에 있었고 누가 봐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언제나 아이들이 먼저였었으니까. 내가 공동체에 가도 언제나 목사님은 여자들 숙소에서 나온다. 왜 거기서 주무시냐고 말을 하면 여자아이들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나는 좀 이상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믿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 모든 걸 헌신한 사람으로 보여줬다. 하나님은 죄 문제를 어째서 30년까지 두고만 보셨는지 나는 하나님께 이 문제만큼은 따지고 싶고 이유를 묻고 싶다. 26일 날 아침에 제이미 언니 집에 쌀을 갖다 주고 형준애도 갖다 주고 왔다. 언니도 어제 테레비를 보고 너무너무 창피해서 정말 아무 얘기도 말할 수 없더라고 했다. 형주 엄마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앞으로는 쌀 후원이 어려울 것 같다고만 말을 했다. 형주 엄마에게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고 정말 창피스러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지금까지 이 문제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기를 공개하는 겁니다. 27일 날 언니가 응급실 실려가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는 중국 가기 전에 언니 집에 다녀오려고 새벽 5시에 문자를 넣었더니 아무런 답이 없어서 형부에게 전화를 해봤다. 그런데 형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린다. 지금 앰뷸런스를 타고 서울대 병원 응급실로 가는 중이라고 한다. 나는 너무 놀라서 예배를 드리고 작은 아들과 병원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다. 예배를 끝나자마자 차를 몰고 서울대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 입구에서 아들을 만나고 응급실로 찾아갔다. 언니는 온몸에 링거줄이 꽂혀 있었다. 운 좋게 응급 환자 입원실로 올라가고 나이 드신 형부 혼자서 쩔쩔 매고 계셨다. 하나밖에 없는 언니의 아들 종진이가 가까운 곳에 사는데도 그 장소에는 없었다. 언니에게 종진이 다녀갔냐고 하니까 다녀갔다고 한다. 병원이 어찌나 크고 복잡한지 정말 찾아가기도 힘든 병실이었다.
형부도 병실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말을 하신다. 약 먹는 게 얼마나 여러 가지가 있는지 형부는 너무 헷갈린다고 하신다. 젊은이가 해야 될 일을 80세가 다 된 형부가 하는 것이다. 오전에 다녀갔던 종진이 부부가 4시 반쯤 돼서 왔다. 분명히 언니는 종진이가 다녀갔다고 했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그게 아니다. 언니는 지금까지도 왜 나에게는 불편한 이야기는 안 하는지 난 언니의 심리를 알 수가 없다. 알고 보니 그때야 아들 내외가 온 것이다. 정말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언니의 아들 종진이 길에서 보면 몰라볼 정도로 많이 변해 있었다. 정말 어려서는 완전 도련님으로 키웠는데 얼마나 귀하게 키운 아들인데 내 눈으로 보기에는 꼭 폭력배 부모 같아 보였다. 얼굴이 잔뜩 경직이 돼 있고 색시는 인사도 할 줄을 모른다. 여전히 싸늘한 얼굴이다. 오랜만에 우리 아들을 보면서도 모르는 사람 대하듯이 인사 한마디 없고 고개 인사마저도 없다. 난 아들 보기에 너무너무 미안했다. 언니는 혈액에 염증이 심해서 힘이 없고 걷지도 못한다고 한다. 일주일 전만 해도 멀쩡하던 언니가 이렇게 누워서 꼼짝을 못하고 소대변을 받아내야 한다니 정말 황당하기만 했다. 나는 아들과 함께 언니의 손을 잡고 언니의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를 했다. 그리고 4시 반에 병실에서 나왔다. 4시간을 병원에 있었던 것이다. 난 아들과 함께 아들이 집을 얻어놨다는 양주로 왔다. 그곳에도 온통 아파트였다. 아들이 엄마 맛있는 거 사준다고 말하라고 해서 해물탕 먹고 싶다고 해서 우리는 해물탕 집을 찾아가서 맛있게 먹었다. 7시도 넘어서 공동체 일을 돕고 있는 문집사님 집으로 갔다. 집은 엄청 큰 집이었다. 거기서 공동체 여자애들을 몇 명 만났다. 문집사님의 사랑과 배려로 자유롭게 지내고 있었다. 문집사님 부인 김집사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그분들은 수입 화장품 사업을 해서 큰 성공을 한 분들이다. 신실한 분이고 그리고 그분들은 꿈이 있었다고 한다. 어려운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게 꿈이었다는 것이다. 여자애들이 와 있는 게 하나도 불편하지 않다고 말을 한다. 김 집사님은 법대를 나왔으며 성격까지 서글서글하고 좋아 보였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데 남편인 문 집사님이 오셨다. 첫 인상부터 웃는 얼굴이고 너무 좋아 보였다. 카리스마도 있어 보이고 똑똑한 사장님으로 보였다. 그분들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알 수 있었다. 내가 집에 간다고 인사를 하자 나올 때도 엘리베이터까지 나오셔서 인사를 한다. 애들까지 모두 나오라고 해서 인사를 했다. 문 집사님의 집을 나와서 난 아들과 함께 아들 집으로 갔다. 문 집사님과 같은 단지에 살고 있었다. 안에 들어가 보니 큰 집이었다. 방도 4개고 살림도 있을 건 다 있다. 우리 며느리가 여기서 아기를 낳아서 조리 잘하고 오면 좋아할 것 같다. 우리 며느리는 저 둘째 아이를 낳아 제주도 친정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아서 조리를 잘하고 오면은 집이 넓고 살기가 편한 것 같아서 며느리가 좋아할 것 같았다. 그 점에 대해서 나는 너무 감사했다. 머리 숙여 감사 기도를 드렸다. 밤 9시가 넘어서 서둘러 나오는데 아들이 초콜릿과 따뜻한 커피를 준다. 싫다고 해도 가시면서 차에서 드시라며 굳이 차에 실어준다.
우리 효자 아들 착한 아들이다. 이렇게 귀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아들이 선한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왜 아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묻고 싶었다. 운전을 하고 오면서 커피를 마셨다. 아직도 모든 게 힘든 상황이지만 한편 감사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결국은 변호사 선임을 해서 김 목사 재산 몰수하기로 결정을 했단다. 알고 보니 김 목사 아들과 딸은 의사가 돼 있더란다. 의사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들은 결혼을 했고 김 목사 부인은 재산 압류를 들어올까봐 이혼 수속을 들어간다고 했다. 그리고 부인은 자기 남편이 지종 선생과 선희 선생에게 성폭행 당한다는 걸 옛날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묵인하고 살았다는 것이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풍요롭게 살아온 것은 모두가 공동체 들어오는 후원금으로 살아온 것이다. 밤마다 성폭행을 일삼으며 뒤에서는 아이들의 후원금으로 살아온 것이다. 보라 말에 의하면 학교 갈 때도 학교 다녀와서도 심지어 봉고차 안에서도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정말 찢어 죽일 사람이다. 이런 일이 터지고 지혜로운 보라는 문지사님 집으로 짐 싸들고 맞단다. 알면 알수록 정말 소름 돋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아들은 차에서 하는 말, 지금까지 일들을 간증집으로 출간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 난 적극 찬성했다. 이 이야기를 묻어두지 말고 책으로 엮어서 세상에 내놓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1월 29일) 나는 중국행 비행기를 탔다. 아침 새벽 3시 50분에 짐을 싸들고 얼마나 추운지 덜덜 떨면서 공항버스를 타고 인천공항 제2청사에 오니 생각보다 한가해서 모든 게 수월했다. 어느 젊은이에게 티켓팅하는 거 도움을 청해서 쉽게 할 수 있었고 모든 수속이 다 끝나고 입국장에 와보니 2시간 이상이 여유로웠다. 나는 3층에 가서 육개장으로 요기를 하고 기다렸다가 탑승 시간에 탑승을 하고 무사히 중국 땅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마중 나온 우리 며느리와 두 손주를 만났다. 나는 너무 반가워서 손주들을 끌어안고 그냥 울기까지 했다. 한국에서 괴로운 일을, 고통스러운 일을 핑계 삼아 울었는지도 모른다. 아들은 출장을 갔다고 한다. 집에 와서 준비해간 선물도 다 꺼내놓고 다 함께 우리는 기뻐했다. 손주들 내복은 한 사이즈 큰 걸 샀더니 내년에나 입어야 할 것 같다. 우리 선율이 어멈도 궁금한 이야기 프로를 보고 공동체 사건을 다 알고 있었다. 중국에서도 다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어멈도 그럴 수가 있느냐면서 치를 떨었다고 한다. 순박한 우리 큰 며느리가 얼마나 놀랐겠는가. 우리는 사건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렇게 마음 놓고 공동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거는 처음이다. 우리는 모두가 아는 사람들끼리니까 우리는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순식간에 지나간 것이다.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 보니 우리 큰아들이 잠자고 있다. 밤 1시에 왔다는 것이다. 중국은 방이 온돌이 없다 보니 약간 추운 편이다. 궁여지책으로 방마다 보온 텐트를 치고 살고 있었다. 꼭 에스키모 같으다. 애들은 아침도 안 먹고 회사 출근을 하고 아들은
아침도 안 먹고 회사 출근을 하고 우리끼리 아침 먹으러 식당으로 갔다. 여기는 아침부터 사 먹는 나라라고 한다. 아침을 먹고 오면서 커피집에 들려서 커피도 마시고 오면서 과일도 사오고 집에서 손주들과 뒹굴고 놀았다. 우리 선우가 밖에 나가서 놀자고 해서 선우가 싱싱카를 타고 놀 때 나는 선우 뒤만 따라다녔다. 싱싱카를 얼마나 잘 타는지 놀랄 정도였다. 서너 시간 놀다가 집에 와보니 며느리가 저녁을 준비해 주어서 맛있게 밥을 먹었다. 며느리에게 나는 고마웠다. 선율이도 어찌나 영리한지 중국어에 아주 능통했다. 불편함이 없이 중국 아이들과 대화를 하며 지낸다는 것이다. 발음도 중국인과 똑같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중국에 오기를 잘한 것 같다. 며느리도 만족해 하고 있다. 선율이가 학교 반장을 맡았다는 것이다. 엄마로서 자부심을 느낀다는 말을 한다. 우리 며느리가 옛날보다는 외모에 신경을 쓰고 의상도 멋스럽게 입을 줄도 알고 여러 가지로 나는 감사할 일이 많았다. 그리고 우리 며느리는 기동성 있게 킥보드를 타고 다니면서 애들 등하교를 시키고 있었다. 시장도 보러 다니고. 그동안 내가 알고 지내던 우리 며느리가 아니었다. 활동성 있게 한 발 전진한 모습에 난 속으로 놀라기도 했다. 환경에 잘 맞게 적응을 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변신에 감사했다. 저녁에 퇴근해서 돌아온 아들을 볼 때 난 너무 반가웠다. 한 번 안아주고 싶었으나 며느리가 있어서 조심스러웠어. 꾹 참았다. 아들과 맥주 한잔하면서 한국의 무성한 이야기,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해서 또 하루가 지나갔다. 이곳 날씨는 한국의 4월, 5월달 날씨 정도다. 나들이 하기에 너무 좋은 날씨였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